그럼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의 차이가 뭐냐? 예. 이마트의 경우에 그 이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 그 아이템들 대부분 뭡니까? 이마트가 직접 제조한 게 아니죠. 예, 누군가가 만든 걸, 그렇죠? 예, 떼다가 진열해 놓고 파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마트의 경우에 그 진열되어 있는 아이템들을 팔아서 얻는 수익은 영업수익인데 상품 매출이라고 하죠. 근데 삼성전자의 경우 갤럭시 노트폰은 뭡니까? 예, 직접 제조한 아이템이죠.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가 직접 제조한 갤럭시, 뭐 노트 그런 폰을 팔아서 얻는 영업수익은 제품 매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같은 갤럭시 노트를 팔아도 이마트가 팔면 상품 매출이 되는 거고 왜 자기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직접 팔아서 얻는 영업수익은 제품 매출이 되는 것이죠. 같은 갤럭시 노트를 팔아도 직접 만들어 놓느냐 아니면 남이 만든 걸 떼다가 파는 거냐라는 것에 따라서 구분한다는 거. 우리 회계는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로 구분한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이 제품 매출 즉 결국 제조기업의 경우 그 아이템을 만드는 회사를 제조기업이라고 그래요. 그럼 제조기업이 원재료 등을 투입해서 만든 그 아이템을 우린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 제품과 관련된 회계는 우리 지금 이 회계 다루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재무회계 다루는 게 아니고 관리회계나 원가계 다룹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제가 언급드리는 건 상품에 대한 그렇죠? 회계 처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재고 자산이란 건 결국 그냥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제조기업을 다루는 게 아니고요. 제조기업에 대한 회계 처리 다루는 건 관리회계나 원가회계고요. 이 상품, 즉 이마트 같은 상기업이라고 하죠. 상기업의 재고자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품. 그 상기업의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를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재고자산 이꼴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같은 자동차라도 그렇죠? 현대차 입장에서 뭐 제네시스나 그랜저 같은 차는 재고자산이죠, 그렇죠? 자기가 직접 제조해서 판매한 제품이죠, 제품. 근데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건설회사죠, 그렇죠? 현대산업개발인가요? 이 아이파크라는 아파트를 만드는 회사 이름이 현대산업개발인데 현대산업개발이 보유하고 있는 뭐 직원 출퇴근용 차량, 그렇죠? 제네시스, 그랜저 같은 차는 뭡니까? 재고자산이 아니죠. 예, 유형자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아이템이라도 쓰임에 따라서, 그렇죠? 그 쓰임의 목적에 따라서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으로 구분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판매용 자산, 뭐 상품, 제품, 그렇죠? 제조기업의 판매용 자산은 제품일 거고 이마트와 같은 상기업의 판매용 자산은 상품이겠죠. 그 다음에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 제공품은요, 음, 미완성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반제품은요, 포장만 안 된, 이제 포장만 하면 이제 제품이 되는, 그렇죠? 최종 포장만 하면 제품이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모양은 제품이에요. 근데 포장이 안 됐을 뿐이지 박싱이 안 된 거지. 그게 반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재료나 저장품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원재료죠. 생활 속에 이미 회계가 깊이 침투했기 때문에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회계순환 과정에서 배운 소모품 있죠. 소모품. 이 소모품이 이 저장품으로 분류된다는 거. 그 소모품도 결국 뭡니까? 재고자산의 일부라는 거.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소모품을 따로 표시하지 않고요. 재고자산에 묻혀서 묻어서 포함시키죠. 표시하죠. 그러니까 자꾸 그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소모품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냐고. 표시 안 됩니다. 소모품은 저장품으로 재고자산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으로 묻어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죠. 자, 뭐 정의는 우리가 충분히 앞에서 박세준 세무사 강의를 통해서 뭐 여러분들이 이해했을 거고 네,
재고자산은 이 매입 매출, 그죠? 예, 사고 팔고 하는 게 매우 빈번하죠. 예, 주영업 활동이니까 당연할 거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재고자산 이외의 아이템들 그런 것들은 뭡니까? 어쩌다 한 번씩 파는 거죠. 뜨문뜨문 파는 거지.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재고자산은 그 사고 팔고 하는 그 빈도가 매우 높다는 거지. 당연하죠. 주영업 활동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재고자산 이외의 아이템들은 사고 팔고 하는 행동, 그렇죠? 매일 매출의 그 빈도가 매우 낮겠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마트 말고 어디를 해볼까? 파리바게뜨 해볼까요? 파리바게뜨. 어, 파리바게뜨의 경우에 어, 파리바게뜨? 어, 어디를 해볼까요? 파리바게뜨 말고 음, 가구 회사를 해볼까요? 가구 회사? 예. 그러면 가구점, 가구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가구를 떼와서 팔죠. 그렇죠? 그러면 가구를 사와서 팔고, 사와서 팔고, 사와서 팔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주영업 활동이지. 근데 가구점이 쓰던 컴퓨터가 낡아서 이제 팔아요, 중고로. 그건 뭡니까? 어쩌다 한번 팔아서 얻는 수익이겠죠. 예. 그러니까 그 빈도 차이가 분명하다는 거지. 주영업 활동의 즉 재고 자산을 매입하고 매출하고 하는 건 주영업 활동으로서 그 빈도가 매우 높다는 것. 재고 자산 이외의 아이템들을 매입하고 매출하는 빈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빈도가 낮다는 거죠. 어쩌다 한번 사고 팔고 하는 거죠. 예.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이 총회법, 순회법은 여러분들이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찬찬히 설명드리면 뭐 이분법이나 일분법이나 그런 건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이 총회법이고 뭐고 순회법이 뭐고 여러분들이 구분만 하실 줄 알면 돼. 아 이런 게 총회법이고 이런 게 순회법이구나 라는 거. 예. 그야말로 총액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총회법은 어렵지 않죠. 쉬워요. 7천 원에 사온 걸 9천 원에 팔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 결국 7천 원을 들여서 9천 원에 성과를 낸 거죠. 그 성과가 바로 수익이고요. 그 성과 9천 원을 내기 위해서 드린 지출이 7천 원이 바로 비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비용 총액과 수익 총액을 구분해서 표시하는 게 총액법이에요. 상대적으로 순액법은 말 그대로 순액을 표시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7천 원에 산 걸 9천 원에 팔았으니까 결국 내 주머니 떨어지는 거 얼마예요? 2천 원 떨어지는 거죠. 그 순액, 그 순이익, 그 순이익을 표시하는 거, 순이익만을 표시하는 게 순액법으로 표시하는 거죠. 회계 처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이 총액법으로 표시하는 거고 오른쪽이 순액법으로 표시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예. 자, 7천 원에 사온 상품을 얼마에 팔아요? 9천 원에 팔았으니까 수익은 얼마예요? 수익 9천 원이죠. 그렇죠? 수익은 대변에 표시하고 그 다음에 그 9천 원을 벌기 위해서 들인 비용이 얼마예요? 7천 원이죠. 그러니까 차변에 표시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예, 이 비용 차변에 쓰고 그 대변에 뭐가 오냐면 7천 원에 사온 상품 팔았죠? 감소했겠죠? 자산이죠?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에 쓰는 거고 그 다음에 9천 원 팔고 돈을 받았으면 현금이나 자산의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수익 9천 원의 맞은편에 쓰이는 계산 과목은 들어온 현금 9천 원만큼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에 써준다는 거. 뭐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7천 원에 사온 자산을 9천 원에 팔았을 때 수익 9천 원과 비용 7천 원을 이렇게 대응시켜서 두 줄에 걸쳐 표시한다는 회계 처리가 그렇다는 거. 이게 뭡니까? 비용 총액, 수익 총액. 퉁치면 이익 2천 원이라는 걸 그렇죠? 그 내재된 의미로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분계가 총액법. 비용 총액, 수익 총액을 표시하는 분계가 총액법이라는 거. 이 총액법 분계는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 수준에서는 요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상품 판매된 시점에 이 총액법 분계를 한다는 것. 이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총회법 분계, 나머지 모든 사고 팔고에서 어떤 손익이 발생하는, 그렇죠? 수익이나 비용 발생하는 건 다 순회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순회법. 그래서 어, 뭐 7천 원에 사온 건물을 9천 원에 팔았다. 그럼 결국 이익이 얼마예요? 처분 이익이 2천 원이라는 거지. 총회법으로 표시하면 비용 7천 원, 수익 9천 원 이렇게 표시할 텐데 이게 재고자산이 아닌
그렇죠? 예, 건물, 예, 유형자산이라는 유형자산의 처분이기 때문에 총액법이 아니라 예, 순회법으로 예, 이렇게 회계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재고자산의 그 예, 매입 매출로 인한 예, 비용 수익은 총액법으로 표시한다는 것. 재고자산 이외의 예, 모든 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예, 그 비용과 수익은 비용 총액, 수익 총액으로 표시하지 않고 예, 그냥 순액으로만 그렇죠? 예, 얼마만큼 예, 이익이 나는지 또는 손실이 나는지 그 순액으로만 표시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 처분으로 발생한 손익은 예, 순액으로 표시한다는 거죠. 하지만 재고자산 예, 매입 매출로 인한 수익 비용은 비용 총액과 수익 총액 각각에 대해 구분해서 표시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뭐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풀어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이제 매출원가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지, 요거는 이제 저희가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이제 계속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요렇게 계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이마트에 가보시면 거기 막 감자가 이마트에 안 가보시는 없죠? 예. 거기 보시면 감자가 막 수북이 쌓여 있어요. 근데 그 감자 여러분 그 매입해온 그 매입처가 한 군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매입 시점도 다 달라요. 그게 뭐 그 감자 여기 남학에 있는 롯데마트 기준으로 볼 때 그 감자가요. 예, 뭐 군산에서 사오기도 하고 예, 전북에서 사오기도 하고 전남에서 사오기도 하고 예, 제주에서 사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섞어놓은 거예요, 이게. 당연히 구입 시점도더라고 예, 그 매입한 예, 거래처도 다르니까 그 감자 하나하나의 가격은 다 다르겠죠. 제각각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감자 하나 팔 때마다 뭐 그 감자에다가 뭐 태그 표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바코드 표시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실제 매입 원가를 일일이 파악하기 힘든 거예요. 예.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 재고자산, 그렇죠? 예. 재고자산은 다 그런 거죠. 예. 그 재고자산 특징이 그래요. 그 재고자산 그 유닛 하나 하나에 대한 예, 그 매입 일자나 그다음 매입 가격을 도저히 그 일일이 관리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기 힘들 때 이런 계산법으로 예, 매출 원가를 구한다는 건데 논리는 되게 쉬워요. 예, 1월 1일 날 있던 상품에서 예, 단기에 매입할 거 아니에요, 그죠? 상품을 추가로. 그러면 원래 있던 상품에 단기에 추가로 매입한 거, 요 두 개를 합한 게 뭐예요? 판매하는 상품일 거고, 그렇죠? 예. 이제 회계 기간 중에 계속 팔 거 아니에요, 그죠? 팔 거고, 그럼 팔면 그만큼 줄겠죠. 그 기말에 보면 이제 남아 있는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예, 결국 예, 판매 가는 상품 중에 기말 남아있는 게 회계기간 중에 팔려나간 뭐예요? 예, 상품이 되겠죠. 그게 예, 매출원가가 되는 것이고. 그치? 예. 지금은 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처음 접하시는 분은 뭔 소리야 이럴 거예요. 어쨌든 제가 그 답은 말씀드렸어요. 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지? 특이하네. 예. 이유는요. 이유는 예. 그 이마트의 감자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감자 하나하나에 예, 매입처, 매입 시점, 매입 단가 일일이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독특한 방법을 이용해서 한다는 거. 그렇죠? 예. 하지만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간접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예. 그 다음에 재고자산 이외의 경우에는 예, 일일이 그 가격표가 따라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구입 시점도. 그러니까 이 재고자산 이외의 경우에는 뭡니까? 예, 그 유닛, 그죠? 어떤 자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고자산은 아닌 어떤 그 자산 유닛에 예, 꼬리표가 붙어 다녀요. 그래서 그 자산이 언제 예, 취득됐고 예, 얼마 취득됐는지 자산 하나하나 유닛별로 예, 가격이 그 프라이스 태그, 가격 태그가 붙어 다녀요. 그래서 걔가 이제 팔려나가면 예, 그 꼬리표를 보고 뭐요? 아, 이거 얼마에 사온 게 얼마에 팔렸네. 해서 뭡니까? 예, 그 요거 그 프라이스 태그 그게 장부 금액이에요. 그 매도하기 판. 그러니까 판 자산의 프라이스 태그. 그렇죠? 예, 그 프라이스 태그를 파악해서 예, 처분 손익을 인식하는 거죠. 일일이 다 해주는 거야. 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재고자산은 메인 매출이 빈번하잖아. 근데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은요. 메인 매출이 빈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사고 팔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일이 파악해 주는 거예요. 프라이스 태그에 따라서. 그렇죠? 얼마에 사왔네? 얼마에 팔았네? 네, 오케이. 손익 얼마 이런 식으로. 근데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수시로 일일이도 뭐 수백 수천 번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일일이 그 프라이스 태그 추적해서 관리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독특한 방법으로 뭔가 한다는 걸 여러분들 일단 예, 좀 어렴풋이나마 좀 느끼셔야 돼요. 자, 뭐 그 얘기고요. 그 얘기 빈번하게 회계 기간 중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한다는 그런 뭔가 그런 작업들이 섞인다는 거. 그렇죠?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통해서 이거 확인해 볼 거예요. 예. 자, 뭐 그런 얘기고 원가 얘기에서 다를 거고요. 그렇죠? 문제를 통해 여기 확인해 볼게요. 그렇죠? 뭐 취득 관련 부대 비용이 뭔지, 애누리가 뭔지, 환출이 뭔지, 할인이 뭔지 개념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예. 자, 이거는 제가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뒤에 따로 교환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 왜 단기매매증권 공부할 때 단기매매증권의 그 단기매매증권 취득한 시점에 그 취득 부대 비용이 발생하죠. 뭐 수수료 비용 같은 거. 그건 어떻게 합니까? 즉시 비용 처리했죠. 그 단기매매증권의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게 아니고 즉시 비용 처리했죠. 그러니까 자산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즉시 비용 처리했죠. 그건 아주 예외적인 거고요. 사실 모든 자산의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 부대 비용 그거는 뭡니까? 즉시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 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 대원칙이에요. 그때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죠. 단기 매매수권이 특이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원칙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재고자산 취득 시 발생한 부대 비용은 즉시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일단 자산 처리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여러분 강의 드리는 거 이거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고요. 녹화한 다음에 제가 밴드에 올릴 거니까 여러분 듣는 거에 집중해 주세요. 필기하실 필요 없고요. 자, 그다음 예제 문제가 나왔네요. 풀어봅시다. 모든 예제 문제는 중요하니까 하나하나 풀어보죠. 예. 자, 보시면 여기 5천 원에 이마트 생각하시면 돼요. 이마트가 예, 뭐 갤럭시 노트라고 할까요? 갤럭시 노트를 5천 원에 사왔어요. 이제 매입가가 5천 원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갤럭시 노트는 이마트의 상품이죠. 직접 지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제품이 아니라 상품이 되는 거죠. 상품 자산 5천 원을 매입한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실어봐야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운임비가 발생하는 거죠. 운반비죠. 이건 취득의 필수적인 그렇죠? 부대 비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운임 비용이 1,000원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 운임 비용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즉시 운반비 비용 처리합니까? 아니면 이 취득원가에 가산합니까? 그렇죠. 가산하는 거죠. 따라서 상품이라는 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 5,000원에 취득 관련 부대 비용 1,000원을 더한 6,000원이 상품 취득원가가 되는 것이죠. 결국 뭐 이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건 뭡니까? 상품 즉 재고자산 취득원가는 그렇죠. 매입가액 플러스 그 취득 시 발생하는 부대 비용까지 가산해서 정해지는구나. 더해서 결정하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5천 원은 외상으로 매입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나중에 준다는 거지. 그럼 뭡니까? 상품 구입 시점에 이 구입 가격 5천 원은 나중에 지급하니까 부채의 증가, 그렇죠? 빚지는 거지. 그래서 부채 5천 원. 상품 매입할 때 뭐 어음을 지급한 게 아니면 그냥 신용으로 외상 매입해서 발생한 빚은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합니다. 부채의 증가는 당연히 대변이고요. 자, 그다음 운반비는 이게 외상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운반비는 1,000원 이렇게 기록하는 거고요. 그렇죠? 즉시 그 운반 비용으로 1,000원을 지불한 거죠. 그래서 현금이 감소한 거죠. 이런 분계를 한 거예요. 뭐 일상적인 분계이고요.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품 즉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는 매입가액의 취득 부대 비용까지 가산된다는 점
단기매매증권하고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예, 잘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이 아니라 단기매매증권이었으면 예, 요 부대 비용 1,000원은 비용 처리됐겠죠. 그렇죠? 자산에 얹어지는 게 아니라. 자, 그다음에 애누리, 환출 그 얘기요. 애누리 여러분 애누리 좋아하시죠, 그렇죠? 디스카운트 할인해 주는 거. 환출은 뭡니까? 예,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반품하는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마트가 딱 보니까 뭐예요? 예, 대량 구매해. 그럼 뭡니까? 대량 구매. 좀 깎아달라고 그러죠. 야, 나 100개나 샀는데, 그렇죠? 일반 고객이 아니고 내가 우량 고객인데 좀 깎아줘 이거지. 그치? 그게 애누리예요. 애누리. 그다음에 이제 이마트가 딱 물건을 받아봤는데 매입하고 뭔가 중간에 그 물건 중에 불량이 있는 거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팝니까? 안 돌려보냅니까? 돌려보내는 거죠. 그게 매입 환출이에요. 예. 자, 그러면 봅시다. 5천 원만큼 외상을 매입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막 굉장히 많이 산 것 같아. 그러니까 뭐야? 야, 20% 깎아주라는 거지. 그치? 100%다 돈 못 주겠다 이거지. 많이 샀으니까 20% 깎아달라 이거지. 많이 깎은 거죠. 도둑놈이네, 그지? 자, 그러면 뭐 매입할 때 애누리가 발생한 거지. 그치? 그러면 결국 뭡니까? 5천 원 다 갚는 게 아니고 일단 외상 매입인데 자, 빚진 건 5천 원입니까? 1,000원 깎은 요 1,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4천 원입니까? 그렇죠. 4천 원만 갚으면 되잖아. 1,000원은 애누리니까. 애누리 받았으니까. 그래서 네. 빚진 거, 그렇죠? 외상 매입금, 부채는 4천 원만 기록하고 상품의 취득원가는 매입의 누리를 차감한 값, 즉 4천 원이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요게 5천 원을 뭐 총매입이라고 표현하고 총매입 5천 원에서 애누리 1,000원 받았으니까 순매입액은 4천 원이 되는 거지. 결국 이 상품의 장부 금액은 총매입액이 아니라 즉 5천 원이 아니라 애누리까지 차감한 나머지 금액 즉 순매입액으로 기록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품 매입액, 뭐 재고자산 매입액 할 때는요 총매입액이 아니라 순매입액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잡고 가셔야 돼요. 매입 할인은요. 매입 할인은 일단 상품 구입 시점에 외상값이 5천 원이었는데 이런 옵션을 많이 걸어요. 거래처가. 즉 이제 이마트가 상품을 딱 사오는데 그 상품을 판매한 거래처죠. 이마트의 거래처는 외상 판매를 하지만 일단 조기에 즉 빨리 자금 회수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외상 판매할 때 그 거래처는요 당근을 제시해요. 당근을 어떻게 제시하냐면 야 네가 외상값을 빨리 갚으면 뭐 예를 들면 뭐 외상 외상으로 외상 매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뭐 10일 내에 네가 외상값 다 갚으면 외상값 갚은 거에 대해서 내가 8% 할인해 줄게. 이런 식의 파격적인 조건, 당근을 제시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요즘 같은 뭐 저금리 시대에 이렇게 많이 할인해 주면 길을 쓰고 그렇죠? 돈이 생길 때마다 갚으려고 하겠죠. 그런 당근을 제시해서 조기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 그럼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래서 약정을 맺는 거야. 일단 5천 원어치 네가 외상 가져가는데 이 외상값, 외상 매입금 5천 원을 네가 조기에 갚으면 뭐 예를 들면 10일 내에 갚는다. 아니 뭐 한 달 내에 갚는다. 이러면 뭐예요? 뭐 몇 프로 할인해주겠다. 그런 약정을 하는 거지. 그 실제로 정말 외상값을 그 약정한 날짜 안에 갚았어. 그럼 뭡니까? 5천 원 중에 8%만큼 정말 할인을 해주는 거지. 그럼 보세요. 실제로 약정 내 외상값을 다 갚았다. 그럼 8% 할인 받겠죠? 그러면 외상값 5천 원 중에 실제 지불하는 건 8%뗀 4,600원만 지불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4,600원 지불해도 외상값을 다 그렇죠? 갚은 거니까 외상 매입금의 감소 5천 원. 하지만 8% 할인 받아서 지출된 금액은 4,600원만 지출되고 현금의 감소 대변. 그리고 400원은 뭡니까? 매입 할인으로 기록하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건 뭐냐면 이 매입 할인이라는 걸로 이제 분개는 하지만 이제 이거 할인 받은 거라고 표시하는 거로 하지만 이제 실제로 계산할 때는요. 이 매입 할인은요. 그 마이너스 매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총 매입액에서 차감되는 값이라 생각하시면 돼. 알았지? 결국에는 이 케이스의 경우 총 매입액은 5천 원이지만 매입 할인 400원까지 고려하면 순 매입액은 얼마다?
4,600원이 되는 거죠. 그 여러분 총 매입액, 순 매입액, 예, 그걸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 애누리도 환출도 할인도 다 해봤고요. 결국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산식을 알 수 있는 거지. 그 저기 보시면 매입가액에 취득 관련 부대 비용을 더한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요 1번, 2번의 합이 총 매입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총 매입액. 예. 근데 거기서 애놀이나 매입 환출이나 할인이 발생했다면 그 값들은 빼준 거지. 그게 바로 뭡니까? 예. 순 매입액이 되는 거야. 순 매입액.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단기에 매입했다. 그 금액이 얼마냐? 단기 매입액 하는 건 순매입액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순매입액이라는 거. 자, 그래서 요 식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요 동그라미 1번, 2번이 뭐라고요? 총 매입액입니다. 거기에 애누리와 환출과 할인을 뺀 값이 뭐다? 순매입액이라는 거. 그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매입액이란 건 뭐라고? 순매입액이란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뭐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고, 그렇죠? 자, 이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재고자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뭐 처음에 지금 제가 이론적인 얘기 해봤자 이해가 안 가실 거고, 이미 근데 우리 박세준 세무사님이 한번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설명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용은 와 있을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거 직접 계산 연습해보지 않으면 느낌이 잘 안 옵니다, 여러분. 손으로 해보셔야 돼요. 재고자산은 사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요, 손으로 하는 파트입니다. 철저하게 성실한 학생이 좋은 성적을 가져가죠. 그래서 빨리 이론 끝내고 퀴즈를 볼 수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계속기록법, 실질요소법, 혼합법이 있는데 뭐 백문이불여견이죠. 한번 해봅시다. 실제 숫자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먼저 뭡니까? 이동평균법. 뭐 이미 사실은 박세준 세무사의 강의에서 이거 뭐 얘기 다 했을 거고 제가 어떻게 보면 군더더기인데 한 번 더 설명해 보기로 하죠. 제가 천천히. 자, 저는 이거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고 실제 숫자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그래서 좀 계산 문제 그다음에 연습할 문제를 좀 수록한 교환을 제가 별도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가 밴드에 올렸어요. 그걸로 이따 다시 한 번 더 숫자로 한번 같이 한번 놀아봅시다. 어떻게 이게 적용되는지를 일단 다시 한번 설명하죠. 자, 1월 1일이죠. 그러니까 작년도에 팔다 남은 재고자산을 넘겨받는 거지. 그치? 수량으로는 20개고요. 개당 100원에 사온 거예요. 그러면 100원짜리 20개니까 총 금액은 2,000원이죠. 딱 이렇게 기초 1월 1일 날 요만큼의 재고가 있는 거지. 이걸로 아무도 부족하겠죠? 그래서 2월 10일 날 추가로 매입하는 거지. 추가로 몇 개? 30개. 근데 개당 얼마에? 어이구 더블 200원에 비싸게 사왔네요. 총 금액 6,000원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요 라인을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라인을 잘 구분하셔야 돼. 잘 구분하셔야 돼. 자, 그러니까 기초 기준으로 지금 20개 있죠? 100원짜리. 그러니까 이렇게 딱 있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 무슨 법 하고 있어요? 평균법이죠? 그래서 이동평균법이라는데 이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때그때 평균법이야. 자, 무슨 얘기냐면 사올 때마다 평균 가격이 다른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2월 11일 날 개당 200원이 아니라 100원에 사왔으면 평균 가격은 변화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당 200원에 사온 거야. 비싸게. 그러면 자, 이제 20개, 30개가 추가됐으니까 2월 11일자 재고 수량은 50개가 되겠죠. 근데 이 50개는 50개 중에 20개는 100원에 사왔고 30개는 200원에 사왔으니까 개당 평균 가격은 달라지겠죠.
그렇죠? 이거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운 산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원에 사온 게 100원에 사온 거 20개, 200원에 사온 거 30개니까 평균 가격은 개당 160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재고 자산에 변화가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때그때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매를 하죠. 판매를 3월 20일 날 10개를 팔았어요. 그러면 자, 팔았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수익을 인식해야겠죠? 자, 그 수익이 얼마냐면 일단 수익은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비용을 따져보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치가 얼마에 사온 게 얼마만큼 팔려 나가는지 그 지금 원가를 따져보는 거죠. 원가를. 그래서 지금 예, 결국 평균 단가 얼마짜리? 160원짜리 10개 팔렸으니까 결국 뭡니까? 팔려 나간 그 장부 금액은 1,600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뭡니까? 요 10개 판매에 대한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비용입니다. 비용. 그렇죠? 비용. 자, 그럼 남은 건 몇 개예요? 40개고. 개당 평균 단가 얼마? 160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금액은 6,400원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뭔가 재고 수량의 매입 매출로 인한 변화가 생길 때마다 평균 단가를 구하고 그다음에 남은 잔액과 팔려나간 그렇죠? 수량과 금액을 관리하는 게 이게 바로 뭡니까? 재고 수불부라는 너무나 중요한 장부예요. 어, 회계장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뭐 이제 회사에 불이 났어. 그 회계장부가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회계장부를 꼭 갖고 탈출해야 되느냐? 재고 수불부입니다. 이거 없어지면 큰일 납니다. 진짜. 그렇죠? 물론 요즘에 뭐 전산화돼 있으니까 뭐 꼭 종이로 된 장부가 아니라 그렇죠? 뭐 전산 파일을 그때그때 요즘 백업하니까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옛날 그 정말 종이로 된 그 회계장부로 기록하던 시절에는 회계장부 중에 제일 중요한 장부가 뭐냐라고 물으면 이 재고 수불부 그렇죠? 이 재고 들어오고 나가고 그렇죠? 이거 관련은 이 재고관리대장 재고 수불부라고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회계장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꼼꼼하게 관리합니다, 회사에서. 자, 이제 5월 27일 날 매입을 했죠. 이번에 뭐 완전히 바가지 썼나 봐, 그지? 10개를 사왔는데 개당 360원에 사왔죠. 그래서 구입한 총 금액은 3,600원. 다시 50개가 됐죠? 40개 있던 거에 10개 추가됐으니까 50개. 근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160원에 사온 거 40개에 360원에 사온 거 10개 추가됐으니까 개당 평균 단가는 이제 200원이 된 거죠. 그렇죠? 이거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됩니다. 이거. 예. 뭐잘 구했겠죠? 우리 박세준 세무사님이 만든 교환인데 믿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5월 27일 날 360원에 10개 추가로 매입한 결과 이제는 뭡니까? 평균 단가 200원짜리 50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재고는 얼마? 총 금액이 10,000원이 되는 거죠. 6월 12일 날 판매됐네요. 또 10개가. 자, 얼마짜리 개당? 200원에 사온 거죠. 평균 단가 200원에 사고 10개 판매됐으니까 2,000원이 된 거죠. 50개 중에 10개 팔렸으니까 40개 남았을 거고 개당 평균 단가 얼마짜리? 200원짜리니까 남은 재고 금액은 8,000원이 되는 거죠. 자, 결국 그 뒤에 이제 뭡니까? 6월 12일 요 판매 이후에 사온 것도 없고 판 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요 재고 금액이 즉 재고 수량과 금액이 12월 말까지 쭉 가겠죠. 그래서 요 금액이 이제 뭡니까? 기말 재고 수량과 금액이 되겠죠. 그렇죠? 요 금액이 바로 뭡니까? 재무상태표에 기말 재고자산 금액으로 표시되는 거죠. 요 8,000원이. 이처럼 지금 우리가 뭘 따져봤냐면 평균법에 따라 재고 수량과 그렇죠? 특히 금액. 요 평균법이란 건 뭡니까? 금액을 결정하는 거지. 이 평균법 말고 뭐 선인선술법도 있고 한데 이 수량은 그 뭐 평균법을 쓰든 선인선술법을 쓰든 이 수량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하지만 선인선수법을 썼느냐 또는 평균법을 썼느냐에 따라서 요 금액은 달라진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짚고 스스로도 연습을 해보셔서 그걸 파악하셔야 돼요. 그렇죠? 평균법 했고 이제 뭡니까? 총평균법이 뭔지 살펴봅시다. 자, 같은 평균법인데 이동평균법은 뭐고 총평균법은 뭐냐 이거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동평균법은요. 매입, 매출, 뭔가 재고 수량의 변화 발생할 때마다 평균 단가를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기록 관리하는 법이 이동평균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좀 막말로 표현하면 그때그때 평균법이에요. 그때그때 평균을 내서 그렇죠? 재고 금액을 관리하는 거고 총평균법은요. 총평균법은 기말에 딱 한 번 평균을 내서 뭔가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1년에 딱 한 번. 그치? 총평균법이 뭐라고요? 총평균. 1년에 딱 한 번 평균 내는 걸로 보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기초 요 금액은 별로 변동이 없죠. 그렇죠? 변동이 없어요. 근데 매입할 때 요걸 기록해 놔요. 기록해 놓고 기말에 딱 한 번. 언제 기말이? 12월 31일 날. 그렇죠? 일단 뭡니까? 평소에는 즉 회계 기간 중에는 요 매입만 관리를 해요. 그 중간에 팔려 나갔죠. 이 팔렸을 때 아까는 팔렸을 때도 그때그때 뭔가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입할 때도 수량만 관리하고요. 팔 때도 수량만 관리하고 금액은 관리 안 해요. 그리고 또 매입했을 때도 역시 수량만 관리하고. 그래서 결국 뭐냐면 회계 기간 중에는 수량만 관리한다는 거야. 수량의 증가 감소만 관리를 하고요. 금액은 언제 결정한다? 기말에 딱 한 번 평균에서 결정한다는 게 총평균법이에요. 교환 잘 만들었네요. 자, 그럼 봅시다. 어떻게 한다는 건지 도대체.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요게 총평균법이 뭐냐면 요거. 총평균법이요. 어디 갔어? 요거죠, 요거. 요걸 이용하는 거. 요거 배운 거. 자, 무슨 얘기냐면 봅시다. 일단 기초에 얼마 있어요? 기초에 단가 100원짜리 20개, 금액을 얼마? 2,000원. 근데 회계 기간 중에 300원에 개당 300원에 20개 구입하고 또 한 번 더 개당 200원에 10개 구입해왔죠. 그래서 결국 이 회계 기간 중에 판매 가능한 재고 수량은 20개 더하기 20개 더하기 10개에서 50개, 금액은 얼마? 2,000 더하기 6,000 더하기 2,000에서 10,000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뭡니까? 판매 가능 재고 수량과 금액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몇 개 팔려 나갔어요? 기중에. 그렇죠. 20개 팔려 나갔잖아. 그럼 남은 건 몇 개겠어요? 기말에. 판매 가능 재고 수량 50개 중에 기중에 20개 팔려 나갔으니까 기말에 30개 남아 있겠죠? 그러면 이 평균 단가를 구하는 거예요. 당연히 뭡니까? 평균 단가는. 그렇죠. 100원에 사온 거 20개, 300원에 사온 거 20개, 200원에 사온 거 10개니까. 그치? 평균 단가는 200원에 50개 사온 거, 즉 10,000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평균 단가를 그냥 넣어서 기말 요 재고 금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치? 200원짜리 30개 있으니까 6,000원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죠? 되게 뭔가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방법인 것 같죠? 뭔가 기말에 한 번만 딱 한다는 거. 여러분 요 메커니즘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요 교환을 가지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평균법은 매입 매출을 뭔가 재고 수량 금액 변화할 때마다 그때그때 평균을 냈지만 이 총평균법은 요 평균 단가 한 번 낸 거 가지고 그쵸? 계단 평균가 200원 가지고 기말 재고 금액을 정한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매출 원가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판매 가능 재고 그렇죠? 10,000원 중에 남은 게 이만큼이니까 6,000원. 4,000원 공중에 떠버렸나요? 그렇죠. 팔려 나간 거지. 즉 4,000원이 뭡니까?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걸 이용해서 구하는 거. 그치? 기초상품 재고액 얼마입니까? 2,000원. 그치? 단기 상품 매입이 얼마입니까? 8,000원. 남아있는 거 얼마입니까? 6,000원인가요? 그럼 매출 원가 얼마입니까? 10,000원에서 6,000원 뺀 4,000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구한다는 거죠. 선의선출법 볼게요. 선의선출법. 뭐 말 그대로 그겁니다. 그 유명한 first in, first out이죠. 먼저 들어온 게 first in, first out. 먼저 팔려 나간다. 그렇죠?
뭐 그 영어 이니셜 떠가지고 파이포법이라고 하죠. 예. 그 이거예요. 예. 자, 기초에 예, 평균 단가 100원짜리 20개 금액은 얼마? 2,000원 있었고 2월 11일 날 개당 200원에 30개 사왔죠. 그래서 얼마? 예, 6,000원씩 사온 거지. 그치? 예. 그러면 선임선출법이니까 얘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예. 이 재고 장부 그 관리할 때 어, 구입 순서에 따라서 얘를 따로 구분해서 표시해놔요. 장부에. 그치?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요 2월 11일 요만큼 매입한 시점에 예, 재고는 몇 층? 예, 두 개 층으로 구성되겠죠. 개당 100원에 사온 거 20개와 개당 200원에 사온 거 30개. 이렇게 두 층으로 관리합니다. 이 선의선출법은. 왜냐하면 얘는 구분을 하거든요. 선의선출법. 그 구입 시점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려나갔다는 가정하에 물량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요 구입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구입 재고를 뭉뚱그리지 않고 예, 구입 순서대로 딱 얘는 층을 구분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3월 20일 날 팔려 나갔죠. 30개가. 선임선수법이 어떻게 돼요? 30개 중에 일단 먼저 구입한 게 얘죠. 그래서 얘가 먼저 팔려 나갔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원에 사온 거 20개가 먼저 팔려 나가고 나머지 10개는 뭡니까? 예. 뒤에 구입한 요 200원에 구입한 거 얘가 먼저 팔려 나갔다고 보는 거지. 그럼 뭡니까? 얘는 다 팔려 나갔죠? 그래서 없는 거지. 그치? 그럼 얘만 이제 남는 거지. 근데 얘 중에 얼마? 10개도 팔려 나갔으니까 그렇죠. 20개만 그렇죠? 네, 남는 거지. 그치? 200원에서 한 거 20개만 딱 남는 거죠. 이제 추가로 5월 27일 날 매입을 했죠? 300원에 10개 사왔으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걸 구입하는 순간 또 두 개의 층이 생기는 거지. 두 개의 층이 어떻게 됩니까? 요 200원에 사온 거 20개와 요 300원에 새로 사온 거 10개가 이렇게 딱 두 개의 층을 이루는 거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임편집법은 구입 예, 순서가 다를 경우 재고자산 층으로 구분을 한 다음에 그렇죠? 나중에 팔려 나갔을 때 이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려 나갔다는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장부 관리가 좀 복잡하죠. 선의선주법이 얼핏 봐도 복잡하죠. 선의선주법. 예. 자, 그래서 6월 12일 날 팔았죠. 20개를. 그러면 선의선주법이니까 뭐예요? 뭐가 팔려 나간 거예요? 그렇죠. 요거. 그렇죠? 200원에 사온 게 먼저 팔려 나간 거지. 남은 건 뭐예요? 요게 남았겠죠. 그래서 요게 먼저 팔려 나갔으니까 얘는 사라지고 그죠? 남은 거 요것만 이제 뭡니까? 딱 떨어져서 기말 잔액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 뒤에 이제 뭐 사고 팔고는 게 없으니까 얘가 결국 뭡니까? 12월 31일 즉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되겠죠. 기말 재고 수량,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선의선출법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이 뭡니까? 계산하니까 이렇게 매출원가 구해주고 뭡니까?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구해지는 거죠. 그렇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선의선출법이 굉장히 뭔가 물량의 흐름에 따르는 그렇죠? 그 자연스러운 어떤 방법이라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왜 여러분 상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좀 오래된 제품을 먼저 팔려고 하겠죠. 그렇죠? 예.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모든 제품은.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썩어서 버리기 아까우니까 일단 좀 오래된 제품부터 먼저 밀어내겠죠. 판매하겠죠. 그래서 선행설법이 일단 그 물량의 흐름, 일반적인 그 상거래에서의 어떤 물량의 흐름에 부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보셨다시피 이거 막 재고를 구입 시점에 따라서 뭡니까? 구입 시점과 구입 단가에 따라서 일일이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요. 층으로. 이 장부 관리가 쉽지 않겠죠. 그죠? 선진법. 선진법이 사실 실무에서 거의 안 써요. 못 써요. 하고 싶어도 이거. 쉽지 않아요. 자, 그렇게 얘기했고. 자, 그래서 뭐지? 개별법은 말 그대로 뭡니까? 물량 하나하나를 추적해서 일일이 다 꼼꼼하게 따져보는 거. 이거 완벽한 방법이에요. 완벽한 방법. 개별법. 근데 뭡니까? 선입선출법도 쉽지 않은데 개별법 현실적으로 쓰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주로 어떤 회사 쓰냐면 다이아몬드 회사가 이거 써요. 그 다이아몬드 재고자산 워낙에 단가가 비싸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 다이아몬드 그 제조 판매하는 회사들이 개별법으로 재고 관리를 해요. 예. 그 외의 대부분 회사들은 개별법 쓸 수가 없어요. 쓰고 싶어도.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선지처법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우는 거고 이건 실무에서 거의 보기가 쉽지 않아요. 뭐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아주 귀중한 재고 자산을 다루는 회사가 아니면. 예.
자, 그 다음에 이 선의선출법 역시 뭡니까? 네, 실무에서 쓰기가 쉽지 않아요. 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평균법이에요. 사실 이동평균법도 쉽지 않고. 어쨌든 대부분 회사들이 이 총평균법 쓴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우리 학교 회계에서는 개별법은 시험에 안 나오고, 그렇죠?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선의선출법 요 세 개가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뭐 물가 상승 대비 뭐 기말수량 지수량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이제 기물재고수는 매출원가 당기순이익이 어떤 순서를 갖는지를 박세준 세무사가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뭐 추가 설명드리진 않고요. 나중에 문제 풀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